김민재 선수가 드디어 바이에른 뮌헨 오피셜이 떴는데 이건 정말 뭐 한국 축구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시아 축구계에도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클럽이 없으니까 정말 엄청난 팀에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옆에 있는 동료들도 엄청나게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나폴리에서 김민재와 라흐마니 라인 요 두 명의 수비 조합도 굉장히 뛰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김민재 옆에 더리우트가 뛰게 돼요. 김민재와 더리우트 조합도 김민재 라흐마니 조합처럼 매우 궁합적인 측면에서 좋은 조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김민재와 더리우트 뭐 플러스 우파메카노까지 요 이제 화려한 수비 라인이 제 생각에는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바이에른 뮌헨보다 특히나 수비력적으로는 뛰어난 팀이 단 한 클럽도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강하거든요. 뭐 맨시티 같은 경우는 약간 수비력이 떨어져도 빌드업에 엄청난 강점이 있는 수비 라인이다 보니까 약간 비교를 해보면 이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이 정말 유럽에서도 독보적인 센터백 라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김민재와 더리우트가 약간 육각형의 수비수에 가깝습니다. 육각형의 수비수란 뜻은 달리기도 빠르고요. 공격적인 측면에서 볼을 배급하는 능력도 좋고 심지어는 이 두 선수가 양발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치에 있든 이 두 선수가 그냥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폴리에서도 라흐마니가 약간 뭐 스피드가 김민재에겐 뒤처질지 몰라도 이 선수도 패스도 좋고 뒷공간 커버 능력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심지어 양발을 쓰는 선수였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와의 호흡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이게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일단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 라인을 엄청나게 높여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김민재나 더리우트의 역할은 일단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추가가 되는 게 상대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수비 라인이 올라왔으면 올라온 만큼 전방 압박에도 가담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쪽에서 수비가 라인을 빠르게 올려서 전방에서 간격을 좁히면 당연히 전방 압박을 할 때 상대 선수에게 공간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비 라인을 높이는 팀은 그냥 뒷공간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올라와서 전방 압박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나폴리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전방 압박을 과감하게 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 요 뒷공간은 누가 커버를 해주냐.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올라갔을 때는 뒷공간을 누가 커버해 주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나폴리에서는 이게 됐습니다.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는 라흐마니가 뒷공간, 라흐마니가 올라갔을 때는 김민재가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스피드가 있었죠. 근데 더리우트가 짝이 되면 이거는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일단 더리우트가 라흐마니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주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 김민재의 뒷공간을 안전하게 커버해 줄 수 있는 더리우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리우트 또한 전방 압박에 정말 재능이 넘치는 선수거든요. 특히나 뭐 테나 감독이 이끄는 아약스에서 더리우트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전방 압박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똑같아요. 더리우트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전방 압박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때 김민재가 자연스럽게 뒤로 내려가서 더리우트의 뒷공간을 커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나란히 위치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위치하면서 김민재가 올라가거나 더리우트가 올라가거나 계속 자리가 바뀔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두 선수가 양발을 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라흐마니와 김민재의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폴리에서의 경기 장면들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할 때 당연히 김민재의 뒷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김민재가 뛰는 왼쪽 측면 공간으로 공격수가 빠르게 뛰어나갔거든요. 이때 라흐마니가 좋았던 건 뭐냐면 일단 김민재처럼 양발을 쓰기 때문에 왼쪽으로 달려와서 김민재의 뒷공간을 커버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김민재도 양발, 라흐마니도 양발이니까 김민재가 라흐마니가 내 뒤를 커버해주면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뒤따라 내려오면서 라흐마니 자리로 내려와 줬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 나폴리의 경기들을 보면 라흐마니와 김민재가 수비하는 상황에서 계속 자리를 바꾸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리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리우트도 양발을 쓰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 시즌에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
이 두 선수가 조합을 맞출 때는 더리우트가 왼발도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리우트가 왼쪽 센터백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김민재가 더 왼쪽에서 잘 뛰기 때문에 김민재가 왼쪽, 더리우트가 오른쪽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더리우트도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니까 더리우트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압박을 하거나 빌드업을 할 때 순간적으로 상대 공격수가 더리우트의 뒷공간을 뛰어들어가면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달려나오면서 더리우트의 뒷공간을 커버해 줄 수가 있고 이때 더리우트는 뒤따라 내려오면서 김민재가 비워둔 왼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그 나폴리 때처럼 김민재와 더리우트가 계속 자리를 바꾸는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더리우트와 김민재는 특히나 수비적인 측면에서 지금 전 세계 어떤 센터백 조합을 놓고 찾아봐도 이렇게 양발도 다 잘 쓰고 스피드도 빠르고 전방 압박도 좋고 심지어 파워나 힘도 이 두 선수가 뭐 유럽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정말 수비적으로는 완전체에 가까운 선수들이 2명 있는 이런 클럽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적으로 강력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바이에른 뮌헨의 지난 시즌의 문제점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바이에른 뮌헨이 뭐 독일에서 정말 압도적인 클럽이라고 이제 일컬어지지만 은근히 실점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즌에도 바이에른 뮌헨이 34라운드 중에서 클린시트가 11경기밖에 없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왜 이렇게 클린시트 경기가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단 수비 라인이 엄청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 수비 뒷공간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분데스리가가 정말 공격적인 리그입니다. 심지어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때도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하는 팀들이 오히려 대응을 해서 라인을 그냥 높게 올려버릴 때도 종종 나와요. 종종이라기보다는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 랑닉부터 뭐 투에, 클롭, 뭐 나겔스만까지 공격적인 감독들이 배출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분데스리가의 팀들은 어차피 너네가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열릴 테니까 우리도 라인을 올리게 되면 공격수의 위치도 올라가잖아요. 이러면 우리의 공격수도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한 번만 수가 틀리면 우리도 너네 뒷공간을 노릴 수가 있다. 라는 이제 그 관점에서 굉장히 라인을 높게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바이에른 뮌헨이라도 클린시트 경기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김민재가 지난 시즌 세리에에서 세리에의 공격수들을 완전히 평정하다시피 막아냈고 심지어 이 나폴리가 유럽 내에서 지난 시즌은 정말 라인이 가장 높은 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뒷공간을 김민재가 완벽하게 막아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 바이에른 뮌헨이 실제로 지금 듣는 약간 수비 라인의 좀 불안들, 클린시트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평가들을 김민재가 완벽하게 메워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김민재 옆에 있는 더리우트가 합세를 한다면 이 수비 라인이 높아도 수비가 안정적인 정말 이질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수비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이 두 선수가 단순히 그냥 뭐 수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측면에도 뭐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김민재와 더리우트가 모두 공격적인 스타일의 수비수다 보니까 이 수비 라인 앞쪽까지 커버가 가능해요. 수비 뒷공간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 시즌에 원래 바이에른 뮌헨이 키미히를 중앙 미드필더로 쓰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새로 영입한다는 이적 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적 시장이 라이스나 카이세도 이렇게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들이 너무나 비싸졌고 그리고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케인을 영입하려면 1억 파운드 가량의 금액이 또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이번 시즌에 결국에는 못 찾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키미히가 어쩔 수 없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봐야 되는데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은 키미히의 공격 능력을 조금 더 활용하자. 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키미히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 앞 공간을 김민재가 올라와서 커버를 해줄 수도 있고 더리우트가 올라와서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실제로 김민재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수비 라인 앞에 로보트카라는 그렇게 수비적인
강점이 없는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둔 전술에서 김민재가 앞공간을 커버하는 데 성공을 했고, 더리우트 또한 아약스에서 물론 이제 그 앞에 더용이 있기도 했지만 쇠네라는 그렇게 수비력이 강하지 않은 미드필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리우트가 올라오면서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를 봤던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더리우트와 김민재가 키미히가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공격을 지원해주는, 이 뒤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 이런 역할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패스 능력도 좋아요. 뭐 빌더뿐만 아니라 롱 패스가 매우 뛰어난 선수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에른 뮌헨은 좌우 측면에 매우 빠른 선수가 많습니다. 뭐 코망, 뭐 그나브리, 뭐 사네, 뭐 사실은 마네도 이번 시즌에 안 떠날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알폰소 데이비스라는 또 측면 자원까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측면을 넓게 사용을 하는 구단이거든요. 특히나 상대 수비가 안쪽에 밀집해 있을 때 측면을 넓게 쓰면서 측면으로 볼을 빠르게 뿌려줄 수 있는 수비수들을 원해요. 그런데 김민재나 뭐 더리우트나 롱패스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좌우 측면으로 넓게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여기에 더해서 분데스리가가 기본적으로 라인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뭐 반더벤이나 탑소바나 이런 선수들의 스페셜을 보면 중앙 수비수인데 상대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뿌려줄 때가 종종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일단 분데스리가가 서로 라인이 높아서 아무리 수비수라도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나와요. 그렇다는 건 김민재가 또 더리우트가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주면서 한 번에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그런 패스도 시도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하게도 이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엄청난 팀에 가기도 했지만 호흡을 맞추는 선수의 퀄리티도 당연히 월드 클래스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뭐 김민재 선수가 핵심 자원으로 뛴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라서 김민재와 더리우트 이 수비 라인이 공수양면으로 정말 완벽에 가까운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 라인으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다음 시즌 이 김민재와 더리우트 이 환상적인 수비 조합을 우리가 감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